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심리가 치열해지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광주 금남로에서 두 집회가 동시에 열렸습니다. 불과 100m 남짓 떨어져 찬반 집회가 진행되면서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지만 양측의 물리적 충돌은 없었습니다. 집회가 열린 시간 순서에 따라 먼저 탄핵 반대 집회 상황을 김태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왕복 6차선의 광주 금남로가 태극기를 든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 이들은 태극기를 피켓과 함께 흔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는 이번 집회에서도 연단에 올라 탄핵의 부당함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의 폐악질로 국가와 행정부가 마비된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대통령으로서 독특한 복장으로 이목을 끌며 탄핵의 부당성을 알린 참가자도 있습니다. 탄핵 반대 측은 당초 오후 4시까지 집회를 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는데 시간을 넘긴 5시 반까지 진행됐습니다. 광주에서 보수단체의 대규모 집회가 열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집회를 주관한 세이브 더 코리아는 10만 명이 참여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 측은 3만 명이 모였다고 추산했습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탄핵 찬성 집회에는 강기정 광주시장도 참석했는데 이들은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에게 5.18 민주광장을 내줄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탄핵 찬성 집회 상황은 박건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많은 인파가 옛 전남도청 인근 도로에 네 줄로 길게 앉아 있습니다. 이들은 야광봉을 들고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파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탄핵에 찬성하는 광주 지역 170개 시민사회단체가 만든 광주 비상행동은 반대 집회에 맞서 세를 교합했습니다.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의 대항마로 역사 유튜버 황현필 씨가 연단에 올랐습니다. 최소한 광주에서 내란 수배를 옹호하고 학살을 지지하는 비상계엄을 지지하는 집회를 한다는 것은 강기정 광주시장도 집회 현장을 찾아 탄핵 반대에 동조하는 세력을 규탄했습니다. 윤석열을 막아선 것이 광주 정신이고 그래서 우리 광주 시민은 5.18 민주광장을 절대 당신들에게 열 수 없다. 앞서 강 시장은 5.18 광장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열겠다는 보수단체의 신청을 불허했습니다. 탄핵 찬성 집회에는 5.18 민주광장을 기점으로 만여 명이 모였습니다. 광주 비상행동은 금남로 인근에서 매주 탄핵 찬성 집회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네, 서울 도심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매주 모여 구속 취소와 즉각 파면을 외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요즘 들어 특징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030 세대 참여가 확연히 늘어난 겁니다. 변정현 기자입니다. 서울 세종대로 전 차로에 차량 대신 인파가 들어찼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은 오후 1시부터 도심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은 자신의 명예와 인생을 걸고 역사의 후대에 부끄럼 없는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윤 대통령의 즉각 석방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집회엔 이전보다 늘어난 2030 참가자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예전보다 한 4-5배 정도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모습에 많이들 참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경복궁과 헌법재판소 사이에선 탄핵 촉구 집회가 열렸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윤 대통령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행위만큼 딱 그만큼 아프고 아픈 고통과 처벌을 반드시 받을 것입니다. 탄핵 촉구 집회 곳곳에서도 대학생 참가자 등 청년층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민주주의가 그냥 당연히 있었던 게 아니구나, 우리가 우리 손으로 지켜내야 하는 것들이구나 라는 걸 좀 많이 실감하고 나오게 된 게 아닐까 싶긴 해요. 윤 대통령
탄핵 여부를 놓고 찬반 집회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상대적으로 정치에 무관심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2030 세대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변정현입니다. 여야 정치권도 각각 탄핵 찬반 집회에 참석하며 주말 장외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인 자격으로 탄핵 반대 집회 연단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고, 민주당은 지도부 상당수가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박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엔 울산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김기현, 박성민 의원 외에도 나경원, 윤상현 의원 등 중진 의원들도 다수 참석했습니다. 직접 연단에 오른 의원들은 개헌 배경엔 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을 하나 통과시키려면 그거다 막아버리고 내가 대통령을 2년만 더 하면 뭘 하겠느냐. 이게 대통령님의 마음인데요. 광주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엔 조배숙 의원이 참석했습니다.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공수처와 서부지법, 헌법재판소를 차례로 찾아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부당성을 강조했습니다. 흔들리는 헌재, 흠결투성이인 헌재를 같이 바로 잡으십시다, 여러분. 의원들의 집회 참여는 당과 무관한 개인 행보라고 선을 그은 여당과 달리 민주당은 서울 광화문 집회에 지도부 의원 다수가 참석했습니다. 당직자들에게도 참석을 요청하는 공지를 올리는 등 사실상의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내란 속에 윤석열을 파면하라! 파면하라! 텃밭으로 꼽히는 광주에서 열린 탄핵 찬성 집회에도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 민영배, 신정훈 의원 등 호남 지역 야당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네, 이른바 정치인 체포명단 메모의 진위 여부를 놓고 조태영 국정원장과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의 동선이 담긴 CCTV를 공개하라고 주장했죠. 저희 취재 결과 국정원은 헌재 요청이 있다면 홍 전 차장이 말한 CCTV를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정원이 최상위 등급의 국가보안 시설이지만 명확한 진실 규명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보입니다. 차정승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홍장원 전 1차장은 계엄 선포 이후인 지난해 12월 3일 밤 국정원장 공관 앞 공터에서 여인영 당시 방첩사령관과 통화하며 체포 명단을 받아 적었다고 했습니다. 공터였기 때문에 서서 제 포켓에 있던 메모지에다 막 적었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 CCTV를 확인한 조태영 국정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 이후에 이뤄진 두 차례 통화 때 모두 그런 장면이 담기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11시 6분이면 홍장원 차장은 거기가 아니고 그 청사에 있는 본인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홍 전 차장은 일부 언론 인터뷰에서 그렇다고 증언이 다 틀렸다고 하는 건 침소봉대라고 맞받았습니다. AI 수준의 기억력을 요구할 게 아니라 당일 동선이 담긴 CCTV를 공개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움직이는 동선을 다 한번 열어보자. 초단위를 알고 싶다. 이에 국정원은 헌법재판소 요청이 오면 관련한 내부 CCTV를 제출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공개가 불가한 국가 중요 시설이지만 체포 명단을 누구에게 언제 어디서 받았다는 건지 명확히 밝히겠다는 겁니다. 헌재는 오는 20일 10차 변론에서 홍 전 차장을 상대로 또 한 번 증인 신문을 진행합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네, 헌법재판소가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 등을 추가 증인으로 채택하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추가 변론기일을 지정했는데 한 총리의 증인 신문이 필요 없다면서 기각했던 게 불과 사흘 전입니다. 헌재가 뚜렷한 기준에 따른 법률적 판단이 아니라 여론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지난 11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신청한 한덕수 국무총리 증인 신문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 평의 결과 피청구인 측의 한덕수 국무총리, 이경민에 대한 증인 신청은 그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기각합니다. 그러자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속도보단 공정성을 신경 써야 한다며 헌재를 압박했습니다.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어야만 헌법재판소의 존재의 의의가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된다면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헌재는 결국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기각했던 한 총리 증인 신문을 사흘 만인 어제 채택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주장을 일부 수용한 건데 충분한 방어권 보장 없이 윤 대통령에 대한 심판만 속도를 낸다는 비판 여론도 의식한 걸로 보입니다. 충분하게 안 하고 이대로 변론 종료하라는 것은 공정한 재판이 아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결정을 내리면 반발이 커지겠죠. 헌재는 한 차례 증인석에 섰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건강상 이유로 2차례 불출석한 조지호 경찰청장도 다시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헌재가 결국 변론 기일을 추가하면서 증인 3명을 더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들을 상대로 어떤 공방이 오가게 될지 법조팀 김도영 기자와 조금 더 전망해 보겠습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다시 한번 증인석에 앉게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계엄 날 밤 홍 전 차장이 작성했다는 체포자 명단 때문입니다. 작성 경위와 신빙성을 놓고 홍 전 차장과 조태영 국정원장의 증언이 완전히 엇갈렸죠. 사무실에 가서 다시 보니까 제가 봐도 이거 알아보기가 어려울 만한 것 같아서 제가 보좌관을 불러서 야, 이거 좀 정서해봐라. 메모가 4가지가 있는 셈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그 내용의 뼈대가 사실과 다른 겁니다. 8명의 재판관들이 어제 평의를 하는 과정에서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낸 걸로 보입니다. 앞선 리포트에서 보신 대로 국정원이 당시 홍 전 차장의 동선이 찍힌 CCTV를 제공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만큼 증거로 채택될 수도 있는데요. 홍 전 차장이 메모를 작성한 시간과 장소가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네. 조지호 경찰청장은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동시에 신청한 증인이죠? 네, 그렇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계엄 당일 윤 대통령의 지시로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았는지 여부를 증언할 수 있는 핵심 증인입니다.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대통령과 직접 소통한 건 조 청장이라며 답변을 미룬 바 있습니다. 경찰청장과 대통령님과의 통화, 그리고 대통령님과 수방사령과의 통화, 그 부분은 제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는 경찰청장과만 소통을 했습니다. 조 청장이 경찰에 내린 윤 대통령 지시를 진술할 수 있는 유일한 증인인 셈인데 암투병을 하고 있어서 이미 2차례 불출석을 한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강제 구인까지 원한다며 조 청장에게 꼭 증언을 들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조 청장이 실제로 증언석에 앉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가 한덕수 총리는 증인으로 필요 없다고 했다가 다시 증인으로 채택을 해서 뒷말이 좀 나오고 있어요. 네, 한덕수 국무총리는 비상계엄 직전 국무회의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를 증언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증언한 이상민 장관과는 조금 다른 입장을 보인 바 있습니다. 도저히 이게 정식 국무회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국무회의가 아니라면 뭐하러 그냥 11명 올 때까지 대통령께서 비상계엄 선포를 30분 가까이 미루면서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윤 대통령 측은 한 총리가 계엄 전 국정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이유로 증인 신청을 했기 때문에 한 총리를 상대로 야당의 전행과 계엄의 정당성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질문을 주로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러니까 증인 3명이 오는 20일에 나오는 것으로 예정이 돼 있는데 이게 변경될 수도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20일은 내란 사건 형사재판의 첫 변론 준비 기일인데다 같은 날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에 대한 심사도 예정돼 있다는 이유로 기일을 바꿔달라고 신청했습니다. 헌재는 평일을 거쳐서 기일 변경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네, 김도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전국에 크고 작은 화재 사고가 잇따르는 요즘입니다. 오늘은 서울 무학여고에서 불이 나 한때 대응 1단계가 발령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큰 불길에 주변 시민들이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습니다. 연기는 주변 아파트로 퍼집니다.
오늘 오후 1시 반쯤 서울 성동구 무학여고 학생식당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태어나서 아예 이렇게 큰 불은 처음 봤습니다. 정말 무서웠어요. 혹시 안에라도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나 뭐 그런 걱정도 되고. 학생식당 1층 주차장에 있던 차량들은 모두 불에 탔고 건물 창문들도 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번질 걸 우려해 관할 소방서 인력을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불은 약 2시간 20분 만에 꺼졌고 건물 안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개학을 앞둔 학생들은 학생식당이 불타자 걱정이 앞섭니다. 급식 제가 진짜 너무 좋아하는데 못 먹게 될 것 같아서 너무 속상합니다. 소방당국은 화재가 건물 내부가 아닌 1층 주차장 구역에서 시작된 걸로 파악했습니다. 화재 원인은 1층 필로티 구조에서 발생한 걸로 추정할 따름입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모레 현장 합동 감식을 열고 차량 화재 가능성 등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6명의 희생자가 나온 부산 신축호텔 화재 사고의 원인과 과실 여부를 밝히기 위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1층 배관 창고에서 연기가 시작됐다는 진술을 확보했는데 소방 설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불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진 호텔 1층입니다. 대부분의 유리창이 깨져 있고 검게 그을렸습니다. 전담 수사팀을 꾸린 경찰은 당시 1층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근로자들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처음 화재를 신고한 작업자는 최초 배관을 관리하는 창고인 PT룸에서 연기가 시작됐다고 진술했습니다. 1층 수영장 인근에서 PT룸으로 발화 지점이 좁혀진 겁니다. 경찰은 스프링클러 등의 소방 설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호텔이 아직 개장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12월 건물 사용 승인을 받아 소방 설비는 설치된 상태였습니다. 스프링클러가 작동됐는지만 좀 알 수 있어요? 그것도 모른다니까요. 조사를 해봐야 나오는 상황이. 근로자들이 내부 마감 작업을 하면서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도 중요 수사 대상입니다. 안전관리에 미흡했던 부분이 드러날 경우 중대재해에 해당됩니다. 6분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주 중대 중에도 아주 큰 중대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와서 이렇게 수습 현장에 본부장으로서 하게 되는데요.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내일 불이 시작된 호텔 1층을 중심으로 합동 감식을 할 예정입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반지하 주택에서 화재가 났을 경우 창문에 설치된 방범창이 탈출에 방해가 돼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나왔죠. 이를 막기 위해 지자체들이 안에서 쉽게 열 수 있는 개폐식 방범창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진행 중인데요. 정작 참여가 지지부진하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신유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벌건 불길이 치솟고 창문으론 검은 연기가 풀풀 나옵니다. 지난해 11월 화재가 난 서울 강북구의 한 다세대 주택 반지하에서 60대 남성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불길을 피해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창문은 철제 방범창에 막혀 있었습니다. 불을 안 할 수가 없죠. 노인네들이 뭐 힘이 있어 뭐해서 이러다가 그냥 가는 거. 3년 전 여름 폭우 때도 방범창 때문에 인명사고가 이어졌습니다. 유사시 사람 한 명은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는 공간이 있지만 방범창이 단단히 고정되어 있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사를 왔더니 전부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걱정이 됩니다. 지자체들은 수년째 안에서 열 수 있는 개폐식 방범창으로 교체해주는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뿐 아니라 집주인까지 동의를 받아야 하다 보니 서울의 자치구들이 평균적으로 20에서 30%대 동의율에 그치고 있습니다. 고정식 방범창이 있으면 출입문 외에 다른 출구를 막기 때문에 위험성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관세 전쟁을 이어가고 있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산 자동차에 4월 2일부터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시점을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의 절반 이상이 미국 수출인데요.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타격이 우려됩니다. 먼저 송무빈 기자입니다. 대미 무역 흑자국에 상호 관세를 매기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자동차 관세 부과 시점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Howard, I'd say over the next sometime, or maybe around April 2nd. I would have done them on April 1st. I'm a little superstitious. 구체적인 대상국이나 세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우리 자동차 업계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해 한국이 미국에 수출한 자동차는 153만여 대, 53조 원어치에 달합니다. 반면 수입된 미국산 자동차는 약 3조 원, 5만 대가 채 되지 않아 미국 입장에서는 자동차만으로 한국에 50조 원의 무역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오는 4월 1일까지 나라별 무역 실태를 조사할 예정인데 우리의 배출가스 규제와 미국에는 없는 부가가치세 등을 미국 자동차에 대한 비관세 장벽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익률이라는 게 높아봤자 7, 8% 정도 되는데 10% 이상만 되더라도 손해를 보는 FTA라는 게 의미가 없는 형태가 돼버린 거죠. 한미 FTA 체결 이후 자동차는 수출입에 관세가 없었습니다. 대미 수출액 1위인 자동차의 관세 부과가 예고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2위 품목인 반도체에도 관세를 매기겠다는 입장이어서 주력 수출 산업 전반에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네, 관세 문제 해법을 찾기 위한 정상 외교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미 외교장관이 만났습니다. 조태열 장관은 관세 적용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밝힐 거라고 했지만 다자 회의객이 만남인 만큼 깊이 있는 논의엔 한계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민헨 안보회의 참석차 독일을 찾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우리 시간으로 조금 전 오후 5시 반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과 만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 간 첫 고위급 회담입니다. 양측은 굳건한 한미동맹과 대북공조 등을 재확인하는 한편 각종 현안에 관한 의견을 주고받을 걸로 예상됩니다. 한미동맹과 북핵 문제, 한미일 협력, 한미 경제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각종 관세 조치에 대한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가 관심입니다. 조 장관은 앞서 민행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철강, 알루미늄 25% 관세와 상호 관세 등의 입장을 밝히고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백악관이 아닌 외교장관 차원에서의 논의엔 한계가 있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안보 측면에서는 국방비는 자동적으로 우리도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잘 포장해서 어떻게 트럼프를 설득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을 포함한 한미일 3자 외교장관 회의도 이어서 열립니다. 외교부는 북핵 문제 대응과 경제안보 분야에 있어 한미일 협력을 구체화하는 자리가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네, 투자자들이 절세 혜택을 위해 이용했던 계좌가 바로 연금 계좌와 개인종합자산관리 ISA 계좌입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새로운 세법이 시행되면서 이 계좌들에 대한 이중과세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 문제 경제부 김창섭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네, 김 기자, 그동안 연금계좌나 퇴직연금 IRP, 노후 대비용으로 하라 하면서 정부가 홍보도 굉장히 많이 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거든요. 지금까지 받았던 세금 혜택 어느 정도입니까? 네, 연금계좌와 IRP는 합쳐서 연간 900만 원을 넣으면 연말 정산을 할 때 최대 148만 5천 원을 돌려주고요. 개인 자산을 불리는 데 유용한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 ISA는 만기 후 돈을 꺼낼 때 서민형의 경우 400만 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습니다. 그런데 이중과세 논란이 왜 시작된 건가요? 네, 요즘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주가지수를 추정하는 상장지수펀드 ETF가 인기인데요. 절세 계좌로 국내 자산운용사가 만든 해외 ETF를 매수해 배당금을 받을 때가 문제가 됐습니다. 기존의 투자자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연금을 개시했을 때 연금소득세 3.3에서 5.5% 한 번만 내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배당금을 받으면 미국이 바로 배당금의 15%를 세금으로 떼고 연금이 개시되면 국세청이 연금 소득세를 떼게 된 겁니다. 국내에 낮은 세율이 적용되긴 하지만 이때 외국에 낸 세금을 제대로 공제해주지 않는, 빼주지 않는 그런 게 문제가 된 거죠.
네, 올해부터 뭐가 바뀌어서 이렇게 절세 효과가 줄어든 겁니까? 네, 사실 그동안도 세금 구조는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배당금에 대해서 미국이 떼가는 세금 15%를 국세청이 보전해주고 나중에 연금소득세로 받아왔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배당금과 관련된 세금을 안 냈던 것처럼 느꼈던 거죠. 하지만 너무 과한 혜택이란 지적이 일면서 올해부터는 국세청이 보전해주지 않기로 한 겁니다. 네, 그럼 그동안 이 혜택을 받아왔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만이 클 것 같은데요. 네, 그동안 투자자들은 절세 계좌에서 세금을 떼지 않고 배당금을 다시 굴려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일명 과세 이연 효과나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효과가 모두 사라지게 됐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대책이 좀 있습니까? 네, 논란이 되자 정부는 이중 납부세액 공제, 일명 크레딧을 줘서 이중 과세를 막겠다고 했습니다. 해외에 낸 세금을 기록한 뒤 나중에 국내에 낸 세금과 비교해서 만약에 해외에 낸 세금이 더 많다면 국내에서 낼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 대책으로 이중과세 논란 해소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ISA 계좌는 시행령을 개정해 7월부터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연금은 법 개정 사안이어서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여기다 기술적으로 해외에 낸 세금을 집계할 수 있는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정부가 세금 공제율, 즉 얼마 정도 세금을 깎아줄지도 불명확합니다. 정부가 이렇게 세금 제도를 바꾸겠다고 발표한 게 4년 전인데요. 이제야 대책을 마련한 것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법제도를 정비할 당시에는 이 퇴직연금 계좌의 규모가 크지 않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고려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네, 세부 기준을 포함해서 정부의 꼼꼼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이네요.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전남 무안공항에서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들을 기리는 49제 합동 위령제가 엄수됐습니다. 무안공항은 여전히 폐쇄된 상태인데요. 언제 운영이 재개될지 기약이 없어 지역 상권은 무너졌습니다. 고승현 기자입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지 49일. 운명을 달리한 179명의 희생자 영정 앞에선 유족들의 눈물은 마르지 않았습니다. 단상에 국화꽃을 놓고 고개를 숙이며 영원한 안식을 기원합니다. 유족들은 함께 기억하며 희망과 치유를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그리고 다시는 이런 아픔을 겪는 가족이 생기지 않도록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정부도 안전한 하늘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개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며 무안공항은 여전히 폐쇄된 상태. 참사 직전 착륙했던 다른 여객기 한 대는 아직까지 그대로 발이 묶여 있습니다. 공항 이용객은 물론 관광객들마저 발길이 끊기면서 무안 지역 전체가 침체에 빠졌습니다. 유명한 낙지거리는 몇 시간째 다녀가는 손님 한 명이 없을 정도입니다. 저거 마셔도 하루에 진짜 한 끼, 두 끼 먹다 마셔요. 버스 손님들도 눈치 보이니까 온다고 그러고요. 정부는 안전시설 보강공사가 끝나는 오는 8월에나 공항 운영을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요즘 병원은 설사와 구토 증세를 보이는 어린이 환자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겨울철 불청객 노로바이러스와 로타바이러스가 유행하는 건데요.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지 황민지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탈수 증상으로 축 처진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습니다. 여기가 털을 너무 많이 하면 엄마 보니까 탈수랑 혼자 분지까지 안 좋아가지고 하는 거. 이번도 했던 거. 이제는 너무 안 돼. 다른 아이도 배가 아파서 병원을 찾았습니다. 겨울철 식중독으로 불리는 노로바이러스가 기승입니다. 작년 11월부터 환자가 늘어나 1월 마지막 주 기준 437명으로 최근 10년 새 최고 수준입니다. 6살 이하가 절반을 넘습니다. 오염된 물이나 어패류를 잘못 먹거나 감염자와 접촉하면 걸리는데 영유아의 경우 고열과 설사, 구토로 탈수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소량의 바이러스만 섭취해도 증상이 크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역시 구토와 복통을 동반하는 로타바이러스도 7년 새 최다 수준으로 환자의 40%가 6살 이하입니다. 두 바이러스 모두 비누로 손 씻기 등 위생이 가장 중요한 예방 수칙입니다. 특히 관련 시설에선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추운 날씨에도 문고리나 장난감, 기저귀 같은 표면에 오래 생존해 있고 또 감염력도 매우 강해서 노로바이러스는 예방 백신이 없지만 로타바이러스는 무료 접종이 지원됩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네, 다시 정치권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김구 선생의 국적이 중국이란 얘기도 있다고 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대정부 질문 발언에 대해 망발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역사 논쟁을 넘어 여권 대선 주자 사이의 신경전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많습니다. 갈팡질팡 지적의 우클릭은 아니라고 했던 이재명 대표는 상속세 개편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신경희 기자입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독립운동가 김구 선생의 국적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일제시대 김구 선생 국적이 뭡니까? 김구 선생 국적은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중국에서 중국 국적을 가졌다는 이야기도 있고 일제시대 우리 선조들 국적은 뭡니까? 일본 식민지는 다 일본 국적을 강제한 겁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김 장관의 역사관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김구 선생의 국적을 중국이라고 기상천외한 답변을 하는 것은 어이가 없는 망발이라며 유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선조들의 국적을 일본이라고 한 것도 일제의 식민사관이라고 했습니다. 여권에선 김 장관과 지지층이 겹친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홍 시장이 본격적인 견제에 나선 거란 시각도 있습니다. 어제 유튜브에 출연해 우클릭 행보를 부정했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상속세 때문에 집을 팔지 않게 하겠다며 상속세 개편을 공언했습니다. 수도권 중산층의 혜택이 돌아가게 하겠다며 초부자 특권 감세인 국민의힘 상속세 개편안과는 차이가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주로 보수 진영에서 주장했던 상속세 개편을 언급하면서도 지지층의 우클릭 비판은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네, 본격적인 외연 확장을 시작했다는 평가를 받았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번엔 우클릭을 한 적은 없다며 직접 반박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도 오늘은 또 주로 보수 진영에서 주장했던 상속세 완화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 대표의 진짜 속내가 뭔지 정치부 장세희 기자와 조금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우클릭은 아니라는 이 대표의 그 말은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거죠? 어제 야권 성향의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한 말입니다. 이 대표는 보수 진영은 성장, 진보 진영은 진보라는 양자 구도로 만든 게 일종의 프레임에 가두는 거라고 주장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은 우클릭 했다고 저를 자꾸 모으는데 저 우클릭 안 했어요. 원래 내가 재산이 있어요. 이 대표가 직접 우클릭 행보에 대한 생각을 공개적으로 밝힌 건 처음입니다. 예. 근데 이 대표 얘기를 들어보면 본인은 그대로인데 좀 억울하다 이런 취지로 들립니다. 그렇습니다. 실용주의를 왜곡 해석한 거란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의 메시지가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는 탄핵 국면에서 갑작스럽게 분배보다는 성장, 친기업 메시지에 방점을 찍혀 있던 걸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우클릭 평가를 딱히 부인하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흥묘백묘라는 게 사실 우클릭이든 좌클릭이든 도움되는 정책이면 가져다 쓰겠다는 건데 그런데도 이 대표가 굳이 우클릭은 아니라고 선을 그은 건 결국 지지층 달래기용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지지층의 반발이 어느 정도였길래 그러는 겁니까?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 반도체 특별법에 주 52시간 예외를 적용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했던 이 대표의 발언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이 발언 이후 당 지도부 안에선 노동시간 유연화는 큰 이슈이기 때문에 잘못 건드리면 폭발력이 크다. 의원들 생각도 반반 나뉜다 등 즉각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걸로 전해집니다. 이 대표가 이후 교섭단체 연설에서 다시 기본사회와 주 4일제를 꺼내들고 최근 잇따라 야권 성향 유튜브에 출연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게 민주당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이 대표는 최근 오른쪽으로 가면 우클릭했다고 왼쪽으로 가면 좌클릭했다고 그대로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한다는 비판을 받는다는 고민을 털어넣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 이 대표의 우클릭은 마침표를 찍은 겁니까?
그렇진 않을 듯합니다. 일단 실용주의라는 기본 노선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게 대표 측의 설명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상속세 개편이 그 한 예가 될 듯한데요. 상속세 개편은 보수 의제로 평가받아왔는데 그러면서도 국민의힘 안과 비교하면 부자가 아닌 중산층에 한정된 거란 식으로 주장하는 일종의 양다리 전략인 셈입니다. 하지만 실용주의 전략이 상황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일관성 없는 이미지만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당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여당은 주 52시간제 예외, 25만 원 지원금 철회, 기본사회위원장직 사퇴 등을 시사했지만 현실화된 게 하나도 없다며 이 대표에게 필요한 건 최소한의 신뢰성 회복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세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끝내기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세계 최대 안보 회의인 민웬 회의에서 미국과 우크라이나 대표단이 처음으로 마주 앉았습니다. 양측은 지속적인 평화가 기본 조건이란 점을 확인했는데 협상안이 도출되기까진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입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벤스 미국 부통령이 처음으로 마주 앉았습니다. 양측은 40분 동안 종전 방안을 집중 논의했고 벤스 부통령은 생산적인 대화였다고 평가했습니다. But we want to achieve a durable, lasting peace, not the kind of peace that's going to have Eastern Europe in conflict just a couple years down the road. 구체적으로 어떤 종전안이 논의됐는지 공개되진 않았습니다. 다만 미국이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대가로 요구한 광물 협정 등이 협상 테이블에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회담 직전 미국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던 젤렌스키 대통령은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속적인 안전 보장 방안이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And to prepare the plan how to stop Putin and finish the war. We want peace very much, but we need real security guarantees. 종전 논의가 시작됐지만 각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해 짧은 시간에 종전안에 대한 합의점을 찾긴 어려워 보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과 유럽의 공동 입장이 정해진 뒤에야 푸틴 대통령을 직접 만날 수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미국 LA에서 대형 산불로 큰 피해가 발생한 지 한 달 만에 이번엔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단 이틀 동안 지난 9개월 동안 내린 비보다 많은 양이 쏟아지면서 곳곳이 진흙탕으로 변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류주현 기자입니다. 해변가까지 떠내려간 차에서 운전자가 가까스로 탈출합니다. 흙탕물이 무섭게 흘러내리고 시내도 온통 물에 잠겼습니다. We have fires all the time. We have mudslides, but nothing as apocalyptic as this. 현지 시간 14일부터 이틀 동안 미국 캘리포니아주 LA 카운티에 최대 151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지난 9개월 동안 LA에 내린 비보다 많은 양입니다. 산불 피해 지역에서는 약해진 지반이 폭우에 무너져 내리고 진흙과 암석이 도로를 뒤덮었습니다. 차들은 진흙탕 속에 묻혔고 해안가 고속도로는 통제됐습니다. This rain event it does present a higher risk to our residents, particularly those that are living within the burn scar areas, not only Palisades and Eaton Fire area, but any burn scar area within the last year. 대연 산불에도 살아남았던 한 유명 식당은 이번엔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다행히 폭우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기상당국은 이번 폭풍우가 로키 산맥을 넘어 중부와 동부 지역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TV조선 류주현입니다. 버려지는 찌꺼기를 활용해 새로운 식품을 만들어내는 이른바 푸드 업사이클링 제품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습니다. 자원 순환 등의 이점이 있어 미래 먹거리로 주목받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초기 단계라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주재용 기자입니다. 컨베이어 벨트 위로 반죽이 동그랗게 뽑아져 나옵니다. 샌드위치 제조 과정에서 버려지던 식빵 테두리로 만든 쿠키 반죽입니다. 상품성이 떨어졌던 배추 겉잎인 청잎도 맞춤형 양념과 결합돼 이렇게 새로운 포장김치로 재탄생했습니다. 쓴맛과
억센 질감을 저희가 제거하기 위해서 특별한 절임 공정과 배합 설계를 통해서 즉석밥 공정 과정에서 모양이 깨져 폐기 처분됐던 쌀도 과자로 변신했습니다. 이렇게 생산된 쌀과자가 호주 등 10여 개국에 수출되며 수익성이 커지자 사내 벤처에 머물렀던 푸드 업사이클링 팀을 정식 사업부서로 확대한 기업도 등장했습니다. 식품 원료에 대한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한 후에 이 제품의 가치를 맛적으로 충분히 가치 있게 개발을 했고요. 현재 70조 원 규모의 푸드 업사이클링 시장은 2032년 110조 원 규모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미국은 관련 협회를 만들어 인증 제도를 운영하는 등 발빠르게 나서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R&D 지원 사업도 하고 있어가지고 그 연구 과제들 중에서도 업사이클링 관련된 것도 있고. 전문가들은 일반 제품에 비해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업사이클링 산업 활성화를 위해 재활용 식재료에 대한 규제 완화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TV조선 주재용입니다. 프로축구 개막전에서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대전이 포항을 이겼습니다. 국가대표 공격수 주민규 선수가 팔꿈치로 눈을 가격당했지만 2골을 넣는 투혼으로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지난 시즌까지 최근 10경기에서 포항을 상대로 단 한 번도 승리하지 못했던 대전. 올해는 달랐습니다. 전반 31분 페널티 박스 안에서 최건주가 낮게 깔아찬 슈팅이 포항의 골망을 가릅니다. 2025 시즌 K리그 첫 득점입니다. 후반전 포항의 파선 공세를 막아낸 대전은 경기 막판 승리의 쐐기를 박았습니다. 후반 41분 올 시즌을 대전으로 이적한 국가대표 공격수 주민규가 머리로 추가골에 성공했습니다. 경기 초반 상대 팔꿈치에 맞아 오른쪽 눈 부위가 퉁퉁 부어올랐지만 주민규의 골 사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3분 뒤 승리를 확정짓는 시원한 쐐기포까지. 황선홍 감독은 포효했고 대전은 3대0으로 포항을 완파하며 개막전을 승리로 장식했습니다. 올 시즌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는 서울은 개막전부터 제주에게 일격을 당했습니다. 선제골의 주인공은 20살 유망주 김준하로 김준하는 프로 데뷔전에서 데뷔골을 터뜨리며 김학범 감독의 믿음에 보답했습니다. 후반전 이건희의 추가골을 더한 제주는 2대0으로 승리하며 홈 개막전에서 웃었습니다. 올 시즌 서울의 주장으로 선임된 링가드는 강력한 발리 슈팅이 골대를 강타하는 아쉬움을 뒤로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오늘은 초봄처럼 포근한 날씨가 이어졌지만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뿌연 하늘과 함께한 하루였습니다. 내일도 대기가 정체되면서 중부와 경북 지역에선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가 예상되고요. 먼지는 내일 밤 북서풍이 불어와 점차 흩어지겠습니다. 현재 남해안과 제주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남해안은 오늘 밤이면 비가 대부분 잦아들겠고 제주 산지에는 내일 새벽까지 1에서 5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서해안과 전남 남해안에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서울과 대구 1도, 제주 8도로 시작하겠고요. 내일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서울 9도, 광주 12도, 울산은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밤부턴 찬 공기가 밀려와 다음 주 월요일 다시 날이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2월 15일 토요일 뉴스7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